네, 부동산 공부의 배문원입니다. 자, 우리 33회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 7.5654 2회차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밴드에 올린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1번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실전에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많이 나왔던 문제고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6가지 내용으로 이제 결정되니까 1번 지문처럼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맞죠. 2번 도시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정하면 이거는 용도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맞습니다. 3번이 문제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광역계획권의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의 공동구의 설치는 기반시설의 설치니까 도시관리 내용으로 봐야 되고, 자, 5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자, 유통단지라는 게 대규모 상가단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 도시개발법에 의한이 힌트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다는 얘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란 말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2번. 자,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도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를 크게 4종류, 세분화물 수분 한 종류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목적,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죠. 자,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는데 용도지역은 한 필지에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준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안 되죠.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이고 준주거지역은 종 구분이 없는 겁니다. 자, 관리지역의 명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니까 3번도 잘못됐죠. 자,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니까 이거 모르시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한다. 자,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주거기능이면서 상업기능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상업 업무를 우리 줄여서 상업기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공업기능으로 바꾸면 안 돼요.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상업이나 업무기능 같은 것들을 보완하는 지역이다. 자, 공업기능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4번이 맞죠? 자, 5번.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으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자, 관리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죠. 자, 우리 어항구역 또는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자, 이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라는 지문이 원문입니다. 이건 이제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하면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입니다. 자, 이런 조항도 잘못됐죠. 정답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4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이죠. 자, 43번. 자, 국토계획 법령 등에 규정된 의견 청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계획법에는 여러 파트의 의견 청취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우리 그걸 모아서 한 문제로 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우리 시도지사 공동, 시장군수 공동 수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주변에 이런 시장군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을 수립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인 시도, 콤마 찍고 시군, 의회 의견과 추가적으로 시도지사인 하급자인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에는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도시의 장 6명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공동, 시장문수 공동 수립인데 도시기본계획은 6명의 수립권자니까 자, 지방의회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도 지방의회가 있고 도시기본계획도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개발행위 허가. 자,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있었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우리나라 국토에서 5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건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1겨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5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30일 이상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 여기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주변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 관련 파트를 찾아보십시오. 특별,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문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을 때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변에서 공익사업인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이거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가 상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14일 이상 공람 절차에 거쳐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죠. 14일 이상 공람 맞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죠. 주민 의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을 정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44번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 조례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우리 있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그 문제 해설에다가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그 표를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고 아니면 우리 관련 요약집이 제 그 심화 요약집 있는 분들은 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제한 파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 전용주거에서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그다음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나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조례가 정하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추가적으로 박물관, 기념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교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주차장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자, 근데 이 문제는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자, 거기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그 표를 찾아보십시오. 건축제한표. 자,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의원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보고 1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음식점은 안 돼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표를 찾아보시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만 되기 때문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음식점, 뭐 독서실, 동물병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물을 봐야 됩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이종 근생 중에서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이종 근생들은 안 됩니다. 자, 3번의 초등학교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표에는 있는데 이게 조례로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조건상 안 맞습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종합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일종 전용주거지역 표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도 그 표에 없겠죠. 연립이라 다세대만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문제 해설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자, 1번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단독하고 일종 근생이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은 이종 근생 중에서 일반 음식점은 그 표에 없는 건물이므로 건축 불가합니다. 자, 초등학교는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 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종합병원하고 아파트도 이 표에 없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 답은 지금 1번으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표를 찾아보시고 이제 심화 요약집이 있는 분들은 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련 그 교재는 제 파일 형태로 제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밴드에 가서 그 중요사항 공지사항을 보시면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45번. 자,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을 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도지역이 건폐율이 가장 큰 것부터 찾는 겁니다. 자,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50이기 때문에 자, 50% 이하. 자, 1종 일반주거지역은 5,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60% 이하. 중공업지역은 70% 이하. 자,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가 되니까 정답이 5번으로 돼야 되겠죠. 5번. 디귿번이 가장 크고 70, 니은번이 60이고 기역이 50이고 리을이 40입니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 문제로 건폐율이 21가지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적용해서 가장 큰 거부터 가장 작은 거로 이렇게 나열된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을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기출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46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걸 찾습니다. 자, 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합니다. 자,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자수해 생상문을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수해 생상문을 보존하는 지역이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적용하시는 거죠. 자, 이거 뭐라 합니까? 건축 제한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 자, 우리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자연공원법이라는 개별법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자연공원법,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들어가면 수도법,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관련 교재는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건축 제한 파트를 찾아서 건축 제한의 예외입니다. 예외. 건축 제한 예외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별표를 보지 않고 이런 개별법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제 요약집 있는 분들은 19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자, 이거는 건폐율의 완화죠. 자, 우리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이게 70세 농부로 적용해서 70% 이하까지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정한 다음에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원래 건폐율이 20% 이하인데 농공단지라는 게 들어가서 70세 농부가 농공단지, 60살 때 자취, 자연공원, 취락지구 이런 거 들어가시면 70세 농부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70세 농부가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70%까지 외운다 이렇게. 60%까지 변하는 거는 자연공원하고 취락지구, 60살 때 자취해서 이런 식으로 외웠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번 옳은 거고 3번도 옳은 겁니다. 2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자, 공원구역이라는 명칭이 특별히 지정되면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자연공원법이라는 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틀린 거니까.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갔을 때는 용적률의 완화, 자, 건폐율도 완화가 되고 용적률도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용적률이 최대 150%까지 변할 수 있죠.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가면 용적률은 우리 예전에 외웠던 거 계백, 수팔, 자획, 농 150으로 외웠기 때문에 요 150% 이하가 맞습니다. 자, 5번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으로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처리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 규정을 적용한다. 자,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들은 요 4개 중에서 가장 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아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문들을 물어보는 형태. 자, 47번. 자,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장관이나 시도나 대도시의 지장이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장관,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시도나 대도시의 지장은 조례로
자, 용도지구의 명칭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정하여 우리 현행 법령상 9종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혹시 포인트가 뭐냐면 현행 법령상 9종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설. 기존의 9종류 외의 용도지구를 새로운 용도지구 명칭 같은 걸 정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해서 이 관청이 신설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신설할 수 있답니다. 3번에 신설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 하나 있죠. 기존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9종류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을 결정을 해서 신설할 때는 기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강화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설 가능하다. 기존 용도지구를 완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화만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용도지구의 특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용도지구는 9종류가 있고 그 중에 경관지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데 세분 이름이 경관지구는 자, 시, 특이죠. 특. 자연경관지구 산지, 시가지 경관지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거지, 그 다음에 지역 내 주요 수계가 수변경관지구가 아니라 특화경관지구입니다. 특화. 자, 시, 특이니까 정답이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도 세분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이 경, 중, 특. 자, 경중특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세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것은 경관지구, 자시특이 있고 방제지구, 자연방제, 시가지방제지구가 있는 거죠. 경관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보호지구도 있었죠. 보호지구가 여, 중, 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추락지구도 세분되죠. 자연추락지구와 집단추락지구로, 마지막으로 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복특이라는 명칭으로 세분되니까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것은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그 다음에 그 보호지구, 역중생, 여중생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역중생, 추락지구, 자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특,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위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 관복특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9종류 중에서 이 5종류 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 요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것이 명칭이 더 있다. 경중특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분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거 5종류, 조례로 세분하는 것은 3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이런 경관지구는 세분 이름까지 외우셔야 돼요. 경관지구는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여중생, 역중생, 추락지구는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 관복특.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문지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4번이 답이겠죠. 경관지구에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 명칭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나눠야 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8번.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따로 정함으로써, 자, 용도구역은 규제를 따로 정함으로써 기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있었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따로 정해가지고 용도구역 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완화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의 규제를 따로 정함으로써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방지,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구역 5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 규제를 따로 정하고 그 규제를 먼저 적용하는 장소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이 들어가면 기존 용도지역의 제한이나 용도지구 제한은 일단 유보되는 겁니다. 용도구역으로 규제를 따로 정해서 이 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정 목적은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할 목적도 있었고 완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지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시도나 대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장관하고 시도지사만 있는 거지 대도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거고, 시가와는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하고, 국가계획하고 연계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권자가 되는데 대도시의 시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여러 번 했습니다. 해양산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시장문수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시장문수를 제외한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문수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결정권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자, 용도 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우리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되겠죠. 대도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가와에서. 자, 49번.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공익사업 세 가지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은 공익사업이므로 연면적 같은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공익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건물 같은 거 건축할 때 허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 면적이랑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건물의 연면적 같은 건축면적 같은 거 이런 건축하는 연면적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1기억번 틀렸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이런 연면적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행위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 자, 농림지역에서 어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거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허가 안 받는 건데, 단 어업용 중에서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자, 허가를 안 받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니은번은 맞네요.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원래 이제 농림지역 같은 땅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 건데 단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를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함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번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고 자, 디귿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 형질 변경이 끝난 대지입니다. 거기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추가로 2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절토정토는 제외하고 다른 형질 변경을 말합니다. 이거 자체가 2차 형질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도 허가 안 받는 거고 디귿번도 허가 안 받는 건데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허가 받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너비가 5m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안 좋은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만을 우리가 묶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옳은 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0번.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공동구가 이제 설치가 되면 공동구 안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소공간, 쓰레기소공간은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셔야 되고 가스관하고 핫소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닌 걸 찾는 거죠. 의무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저기 보시면 이 하수관이 되는 거죠. 자, 수도관, 중수도관, 열소공간, 쓰레기소공간, 통신선, 전기선은 의무고 여기 하수관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의회,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51번. 자,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자, 느낌이 용어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시설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이죠.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거 만드는 사업인데 자, 먼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6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1단계로 사업을 3년 안에 할 건지 2단계로 3년 이내에 할 건지를 보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발표하는 예고하는 계획이니까 이거 3개월이지 3개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잘못됐습니다. 1번은 우리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번.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개인 땅도 있지만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국공유지도 있는 겁니다.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되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인 도시계획 시설사업 목적 외로는 매각 양도가 금지됩니다. 자, 이걸 위반해서 매각을 하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도시계획 시설사업 목적 외로는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매각을 하면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무료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자,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무료로 행정청, 비행정청 모두 무료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 복사, 등본, 초본 같은 거 청구 가능합니다. 자, 무료로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의 열람, 복사, 등초본 청구가 가능하다. 자, 4번. 특별광역자치시와 저치도 시장 군수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걸 통해서 이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확정되는 건데 이 설계도와 자금계획을 관청한테 가서 심사받고 확정받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고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설사업 한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요거 이행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원상회복이라는 규정이 있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와 다르게 공사 같은 거 하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자, 시행자가 타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죠.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강제로 뺏는 이런 수용 사용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이 공취법상 수용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는 이런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취법상 토지 수용을 하려면 이 사업인정이라는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수용이 이제 확정되는 거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5번 같은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죠.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면서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고시가 나오면 실시계획의 고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자, 수용을 할 때 공취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공취법상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인정이라는 심사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걸 기출문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자마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어서 공고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받았을 때 공취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다 보면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안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5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이거는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의적 지정으로 봐야 되는데 자, 주로 시험 문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우리 뭐였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아파트부터 짓지 말고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먼저 부담하고 설치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상가로 개발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적절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 1번부터 보시면 주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에요. 자,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 느낌상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이 의무입니다. 자, 보시면 이 법이나 다른 법이 제정되어서 자,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면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도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어떤 특정 지역 신도시가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가 된다. 자, 이 원문이 그겁니다. 근데 요거는 예시 지문이에요. 예시.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실제 이렇게 냈습니다.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지역 허가 건수가, 그래서 허가 건수가 막 갑자기 1년 만에 많이 늘어난 지역인데 기준이 20% 이상만 증가하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20% 이상에 30%가 들어가는 거죠. 30% 이상이 아니라 30%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원문이 20% 이상만 증가하면 지정하여야 한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30%가 증가했으니까 이거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3번 지문은 자, 원문 그대로 냈네요. 이건 예시 지문입니다. 자, 3번. 자,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도시 전체 인구 증가보다. 자, 이건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시 안에 어떤 신도시 같은 데가 있는데 신도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 근데 그 지역에 속하는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구 증가율 차이가 20% 이상 높게 나는 지역들. 그 해당 신도시 지역 인구 증가율이 30%. 자, 그 지역에 속하는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면 양쪽 차이가 25%가 납니다. 그걸 비교해서 20% 이상 높다고 기준이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하고 3번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해당 지역 전년도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되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든 용도구역 같은 게 변경되어서 또 해제가 되어서 행위제한이 완화. 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네요. 자, 5번이 문제입니다. 향후 2년 안에 자, 여기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한다. 자,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발밀도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앞으로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의 용량을 초과할 것, 그러면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이것을 5번을 정답으로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향후 2년 안에 뭐 수도에 대한 발생량이 하수에 대한 발생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 아니면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한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넘어가는 지역이니까 이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고, 1, 2, 3, 4번은 모두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마무리하셨고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입니까? 자, 1번에 자연녹지 같은 데 있었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공모,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공모한 지역들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5번 질문처럼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원문이죠. 자,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50이면 그 기준을 넘어갔으니까 여기 문제에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들,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데 비도시 지역,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이 그런 지역입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문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이제 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처럼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자, 3번 지문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자, 이거 면적은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원문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여러 장관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이런 장관 등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면적하고 상관없이 지정을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3번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으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시도지사보다 높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5번도 우리 요 원문이 있었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같은 국가공기업의 장이, 자, 이거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이고 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제한서를 내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사유 같은 게 있으면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요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이제 관련 우리 요약집, 제 요약집 61페이지에 있고 여러분들 관련 교재 그 도시개발구역 파트에서 지정권자를 찾아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5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거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 자, 우리 도시개발부에서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조합에는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총회의 의견을 총회의 의사결정을 대신 결정하는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자, 이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자, 대행할 수 없는 게 5가지가 있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정관 변경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자,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도 대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계획의 작성도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고, 자,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같은 것도 대행할 수 없죠. 자, 근데 자금 차입이나 조합의 수입과 지출 예산 세우는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5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정관 변경,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3번 환지계획의 작성, 자, 4번째 4번 조합 임원의 선임, 5번째 조합의 합병 해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행할 수 없다. 자, 반면에 자금을 빌리는 거, 자금 차입, 조합의 수입과 지출 예산, 그다음에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자, 실시계획의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대행할 수 있는 것, 자금 차입, 조합의 수지 예산, 하나만 더 해보면 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환지계획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조합의 합병 예산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의원회가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을 5개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2번이 답이죠.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56번.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12명 시행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신탁업자 같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믿고 맡겨서 신탁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 형태였는데, 자, 신탁계약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민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사업 주체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 중에서 5번부터 9번 시행자만 신탁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5번이 누굽니까? 토지소유자. 6번 시행자가 조합. 7번 시행자가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8번 시행자가 주택법상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9번 시행자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자, 이 사람들만 신탁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신탁업자한테 사업을 맡겨서 사업할 수 없는 자는 1번입니다. 1번. 이 공공기관 같은 국가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는 신탁을 못합니다.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에서 5번, 6번, 7번, 8번 시행자고 하나 더 추가하면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그런 사람들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우리 요약집에 73페이지 같은 데 있으니까 한번 이제 심화 요약집 그 핵심 그 내용들과 심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심화 요약집의 7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제 교재가 아닌 분들은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파트를 보시면 신탁계획을 체결하는 자가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7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으로 규정된 토지상환채권. 자, 우리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런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죠. 나중에 개발된 땅이나 개발된 건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채권, 토지로 상환받는 채권, 수용 방식에 있는 거죠. 자,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뺏기는 사람들이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맞습니다. 토지상환채권으로 발행해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주고 사업이 끝나면 개발된 땅이나 개발된 건물로 원금을 상환해주는 방식. 자,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되는 토지나 분양되는 건물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전체 분양되는 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하는 거죠. 자, 토지상환채권은 전체 분양되는 토지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이 안 맞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맞죠? 나중에 토지로 갚아주는 이렇게 현물로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같은 형태로 갚아주는 방식이니까 김영식으로 발행하는 게 맞고, 자,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는데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자기 성명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전이 되는 거고, 또 취득자 성명주소가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지 제3자나 발행자한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이전받아서 대항력까지 얻으려면 원부의 기재 요청을 취득자가 해야 되고, 채권 자체에도 취득자의 성명주소가 기재가 돼야지만 취득자는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을 이전할 때는 원부에 기재 요청하고 채권에도 취득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가 돼야지만 이전도 되고 대항력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을 얻으려면 이 채권에도 기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일단 보시면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자, 58번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과 반대로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개발이 되고 나서 개발된 땅에다가 새로 환지 형태를 교부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면 종전에 있던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넘어와서 권리 행사하는 방식인데, 자,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원래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거나 환지를 안 받는 거에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지정이죠. 자, 이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 등이 있을 때, 이런 용익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자의 동의도 얻어서 이 채권을 부지정 처리해야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 같은 사람 등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를 만약에 얻지 않았을 때는 이 부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1번 질문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니까 잘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종전 토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또 면적이 너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지금 틀렸죠? 자, 지금 종전 토지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환지할 수도 있고 감환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환지를 우리가 둘 다 가능한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1번이 지금 옳은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또는 규약이나 정관 같은 것들이 정하는 목적이 이 규약이나 정관이 주로 이게 공공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한번 끊고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이면 주로 이게 공공설, 우리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설이나 주민들의 공동이용설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 부지정, 입체환지가 아니죠. 입체환지가 아니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죠, 이게. 그래서 경비충당, 규약이나 정관,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공공설 설치를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보류하는 토지를 정할 수 있다.
그 중에 이 경비충당용 토지는 채비지로 분류하는 거죠. 자, 일단 이거 보류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류지. 자, 입채한지가 아니라 보류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입채한지는 종전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건축물의 토지 일부 형태로 받는 아파트 형태로 받는 게 입채한지니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보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비충당,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인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라는 형태로 정할 수 있다. 보류지로 정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경비충당용으로 채비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자, 우리 토지 부담률이 뭡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적용하는 비율이죠. 자, 50%를 초과하지 않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자,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가 뭐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토지 부담률 50%를 빼서 나머지 55%만 환지를 받는 게 적정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토지 부담률 원칙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단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인정을 하면 60%를 초과할 수 60%까지 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를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토지 부담률은 우리 관련 그 요약집을 보시면 제법 8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관련 갖고 계신 각자 교재에서는 그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 쪽을 찾아보시면 토지 부담률이 있을 겁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적용하는 비율이 되는데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올릴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전원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해주면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더 많이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평균 토지 부담률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적용을 해서 빼가는 비율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자,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라는 게 사업 끝난 다음에 받는 토지죠. 그럼 종전 토지 대신 받는 토지니까 환지는 어떤 날짜에 종전 토지로 보고 교환되는 겁니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날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종전 토지에 있던 대부분, 소유권을 포함한 대부분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근데 종전 토지에 지역권 같은 게 있을 때는 종전 토지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역권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한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거니까 이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종전 토지에 있던 대부분의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 날짜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역권 같은 권리는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하지 환지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권 같은 권리는.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나 좀 보시고 정답을 이걸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구분하는 문제가 있죠. 자, 정비기반설은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하는 지역에서 재개발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나가서 자, 바깥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그 도로라든가 뭐 상하수도, 공원 같은 게 있고 4번의 공용 주차장 같은 것도 이 정비기반설입니다. 자, 정비기반설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가시면 도로가 있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가 깔려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동구 이런 거. 그리고 도로 건너가면 공원, 공용 주차장 같은 게 있다고 연상하시면서 이 공용 주차장은 정비기반설이고 놀이터, 마을에 간 타가소, 공동작업장은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 2, 3, 5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이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 바깥에 있는 기반시설로 보고 4번을 정답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꼭 그거 몇 가지 내용들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0번. 자, 정비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 형태를 모두 갖춰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한다. 자, 우리 공공재개발은요, 민간재개발과 반대죠. 자, 민간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민간재개발인데 이 공공재개발은 1번, 2번 두 가지 요건이 맞으면 공공재개발이 됩니다. 자, 공공재개발은 공공주체인 시장문수 등 토주택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의 시행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가 될 것.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1번과 2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됩니다. 그럼 주로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 내기 좀 어려운 형태니까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원조합원들한테 분양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세대수의 얼마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이게 50%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짓거나 공공임대, 여기 민간 임대주택 같은 형태로 공급을 할 것.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공재개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반 정도 소유권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만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 형태의 주택입니다. 지분형 주택은 뒤에 가서 한번 더 다룰 건데, 공공재개발이 되려면 시장문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고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추가 조건은 전체 세대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기면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지분용으로 짓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로 짓든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형태로 짓는 게 공공재개발입니다. 근데 공공재건축 사업. 우리 공공재건축 사업도 1번, 2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돼요. 1번은 공공재개발과 유사하게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공공재건축은 특이하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같은 거 했을 때는,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많이 줘야 됩니다. 공공재건축이 되려면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해당되는 세대수만큼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하기 전에 종전세대가 1000세대면 1000세대 종전세대 100분의 160 이상이니까 1600세대 이상으로 많이 줘서 더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형태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공공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 더 많이 줘야 된다. 100분의 160 정도 이상만큼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가지고 100분의 50, 100분의 50이 들어가야 되고 100분의 16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니까 100분의 50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100분의 50. 그 다음에 니은문 같은 경우는 100분의 160 이상 정도 이상을 세대수를 건설해야 된다. 공공재건축의 특징이니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기본 요건을 지금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61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일 때는 여기 정비계획을 만들기 위한 공람공고를 현재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들을 시행자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만드는 사업이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재개발, 민간재건축일 때 조합 만들어서 시행자가 되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라서 그 저소득층의 그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여기 시장문수 등자가 좀 빠졌네요. 시장문수 등이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들어갈 때 동의 요건을 맞춰 들어가야 되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 토지 등 소유의 3분의 2 이상 동의,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 세입자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면 세입자 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 앞에 요 3분의 2만 동의받아도 되는 거죠. 요 지문은 여기 위에 대한 예외입니다. 원래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문수 등이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 세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도 시장누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동의를 안 받고 앞에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그래서 기억 3분의 2, 니은 과반수, 디귿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62번. 정비사업의 조합원,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상태일 때는 이제 경제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라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이런 결격 사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 임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이거 바로. 자,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되거나 선임 당시 그 해당되는 자임이 밝혀졌을 때, 해당됐을 때 당연 퇴임이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되거나 밝혀지면 결격 사유로 임원이 당연 퇴임한다. 맞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동 소유자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동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 재건축은. 재개발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모든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식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식을 할 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면 안 되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우리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도시개발법이고, 이 정의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도시개발하고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1번이죠. 아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조합 임원 결격 사유이지 조합 원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조합 설립한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아서 설계도 심사를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남는 거 있으면 일반 분양을 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에는 추가 분담금도 정해진다.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 자, 분양 설계라는 게 기존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몇 평대를 주겠느냐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분양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분양 설계에서 평수 배정을 해주는 게 분양 설계 맞습니다. 자, 분양 대상자, 분양 신청한 사람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물에 앞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추산액,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기준 가격. 자, 이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앞으로 분양받을 주택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받을 분양 예정대지 건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 건물의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이건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분양자 들어가는 내용하고 추가 분담금,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이건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보다 앞에 만드는 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정답은 5번. 자, 64번. 자, 정의법에서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나와야 되죠. 자,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대한 준비 업무를 하고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 권리 의무를 조합에게 넘겨주고 이제 해산하는 건데, 자, 추진위원회가 미리 할 수 있는 업무가 뭡니까? 자,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전문관리업자 선정, 자,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하나만 더 보시면 설계자 선정할 수 있죠.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추진위원회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최초로 여는 총회, 정관 초안 작성 같은 거 만드는 게 추진위원회 업무인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미리 만들 수 없는 계획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뒤에 만드는 계획으로 보십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업무는 전문관리업자 선정,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설계자 선정입니다. 자, 시공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시공자는 조합이 할 일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미리 하는 업무는 전문관리업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설계자 선정.
대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아니면 창립총회 개최, 정관 초안 작성, 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의 징구 이런 것들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자, 65번부터는 주택법 내용이네요. 자,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에 포함한다죠.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주택법상 주택이란 여기 부속 토지까지 포함됩니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와 부속 토지까지 주택으로 포함시킨다. 1번 틀렸고 2번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는 거 등기 하나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에는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다중과 다가구 같은 원룸,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이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는데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기본적으로 2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질문. 연립주택이나 다세주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조항이고 우리 국민주택은 두 종류가 있었죠.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맞추고 자, 두 종류가 우리 뭐가 있습니까?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아니면 이 공공주체가 짓는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짜리 다시 한번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이 지으면서 85 이하짜리 국민주택도 있고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짓는 것도 국민주택입니다. 자, 국민주택은 주택의 종류를 따지는 않습니다. 연립으로 짓든 다세대로 짓든 아파트로 짓든 아니면 단독으로 짓든 국민주택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두 종류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이 지으면서 자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짜리들 아니면 자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짓는 것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국민주택 두 종류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지 페이지는 17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교재에서도 국민주택에 대한 정의 주택법에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은 거 다 틀렸습니다. 4번. 주택법상 간선이시절이란 자, 간선할 때 간선하는 게 사이간자입니다. 자, 사이간자이기 때문에 이 6종류의 기간설을 주택단지 바깥의 기간설에 연결하는 부분들이 간선입니다. 여러분들 간선설은요, 연결되는 부분이 간선설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십시오. 간선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를 이렇게 3개를 묶으세요. 가스통신, 지역난방 3개를 또 묶어서 이렇게 6종류를 주택단지 안에 기간설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설. 주택단지에서 주택단지 기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입니다. 그럼 6종류의 기간설을 주택단지 바깥의 기간설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간선인데 다만 가스통신, 지역난방 3개는 뒤에 거 3개는 해당 기간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한다. 이거 예외입니다. 자, 원래는 이 6개의 기간설을 주택단지 바깥의 기간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인데 다만 이 가스통신, 지역난방 이 3가지 기간설은 연결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설 자체도 간선에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4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6개의 기간설을 주택단지 바깥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인데 원칙인데 가스통신, 지역난방 3개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가 1호 1세대당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로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으로 가면 국민주택 규모가 100 이하로 커지죠. 자, 국민주택 규모가 1호 1세대당 자, 100제곱미터 이하로 적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수도권은 안 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으로 가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 이하로 커지는 거니까 이 부분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런 형식 주택법 문제가 되게 많았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5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고 66번 문제. 주택법상 준주택이 아닌 걸 찾으시오. 자,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을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주상복합주택은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이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종은생이나 숙박솔로 들어가는 다중생활설. 자, 우리 건축법상 이종은생 아니면 숙박으로 들어가는 다중생활설이 고시원이죠. 고시원. 고시원인데 면적이 이 사이즈가 이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다중생활설이 이종은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면적이 500 미만이든 500 이상이든 둘 다 이 다중생활설이기 때문에 준주택에 들어가고 자, 건축법상 노유자설인 노인복주택, 건축법상 이 아까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서 빠졌기 때문에 준주택이 오는 게 맞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설 이 4개 외우셔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들, 다중생활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닙니다. 준주택으로 인정된다. 기숙사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됐으므로 준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업무설, 이게 주택법상 건축법상 업무인데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66번 정답은 3번. 자, 67번.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자가 있고 비등록이 있었죠. 등록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부정한 방법이니까 관청은 소였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같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입니다. 임의적 공동으로 관련 요지 확인해 보십니다. 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의무적 공동으로 분류되어 있죠. 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자, 지금 보세요.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이렇게 각 동별 과반수 동의 리모델링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 만드는 거니까 전체 3분의 2 각동별 과반수 이런 동의서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 대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하고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자, 3번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제 요약지 18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고요. 관련 교재에서 지역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자, 지금처럼 각동별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서류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만드는 서류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지역 직장조합을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자, 주택을 지을 땅, 자, 우리 지역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세대의 소유주들이 모이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무주택자, 주로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서 설립인가를 받는 거니까 주택을 지을 땅을 찾아서 주택을 지을 땅 대지의 사용 권원,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80% 이상 사용 권원이라는 승낙서를 받고 대지 소유권은 15% 이상 확보해야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내는 서류가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가 아닙니다. 이건 리모델링 할 때 내는 서류고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서 주택을 지을 대지를 찾아서 대지 사용 권원, 즉 대지 소유자에 대한 승낙서 80% 이상하고 대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설립인가를 내야 됩니다. 제 교재 18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 밴드에 가셔가지고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밴드에서 가입하신 다음에 제가 주요 공지란에다가 잘 올려놨으니까 그 공법 요약지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지금 1번 틀렸죠?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지문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말소하여야 된다. 자,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1, 2, 3보 다 틀렸습니다.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이죠.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오타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설립이 되는 거죠. 네, 무주택 세대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는 증명서를 내가지고 간단하게 신고로 설립을 해놓고 서류상으로 나중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조합원들 명단만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직장도 있고 설립신고 직장조합도 있는 겁니다. 직장조합은 두 개입니다. 지역조합은 설립인가 하나밖에 없고요. 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주택건설 예정수가 400개면 400개의 50% 이상이니까 200개 정도 분류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200명 이상 모집이 돼야 됩니다.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조항이 지역 직장조합에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인데 15층짜리 공동주택이래죠. 15층짜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틀린 내용은 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주체가 되고요.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는 거죠. 단 30세대 이상 증가가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29개 이하로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받는 겁니다. 30대 이상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합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고 다음 절차가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모델링 허가나 이 사업계획 승인은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도를 준비해서 심사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가고 29개 이하로 증가되는 것만 들어가 있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리모델링은 대선 또는 증축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대선, 증가하는 게 있을 때는 증축. 자, 증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세대 면적 증가형으로 증축할 때는 기존 면적의 30% 이내, 자, 세대수를 증가할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자, 증축은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이 있어요. 자, 3번.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자,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여기 좀 나왔네요. 자, 증축형으로 할 때는 최소한 15년은 지나야 되고, 자, 기존 공동주택 각 세대 면적의 3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3번에 따라서 증축 가능한 면적 범위 안에서 자, 이건 세대 수 증가형이죠. 기존 세대 수의 증가를 시킬 때는 세대 면적이 아니라 세대 수로 증가할 때는 15% 이내까지만 증가하는 증축이 가능하다. 만약 기존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면 500세대에 15%를 적용해서 75세대 이런 식으로 증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수직 증축으로 할 수도 있고 수평도 가능하죠. 그런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가 15층이기 때문에 최대 3개 층 이하까지만 증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직 증축형으로 세대수 증가형을 할 때는 기존 층이 아까 우리 문제에서 15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5층이면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고 14층 이하의 기존 주택일 때는 2개 층 이내까지만 올리게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수직 증축형으로 할 때 최대 5개 층까지 올라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조도라는 도면은 맞죠? 수직 증축으로 하려면 기존 층수를 3개 층 이하로 낮춰서 해야 되는 거고 기존 층에다가 3개 이하까지만 줘야 되는 거고 기존 건물에 구조도라는 도면이 있어야지만 보강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도라는 도면 같은 것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일단 5번 틀렸네요.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 같은 걸 증가형으로 할 때는 기존 층이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 이하까지만 기존 층이 14층 이하면 2개 층 이하까지로만 증축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기존 동에다가.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69번.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으로 받는 거죠. 단독이나 공동주택 30호, 30대 이상인데 자, 2번에 보시면 자, 대지가 있죠. 사업계획 승인은 이 주택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거니까 5천이 아닙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1번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할 때는 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단 공공사업에 의해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짓거나 한옥 형태의 단독주택을 짓을 때는 단독을 지을 때 이런 형태의 가로 안의 조건이 맞아서 한옥으로 짓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에다가 단독을 지을 때는 50호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바꿔준다. 자,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서도 30개 이상 증가되는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사업계획승인 받는 거 앞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것들이 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맞추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도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바뀝니다. 자, 우리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만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5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이면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바꾼다.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사업계획 승인을 30개 받는 게 원칙인데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바뀌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관련 교재는 190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가 있습니다. 자, 70페이지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의 공급이란 주택법 38조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이나 복리시설을 분양 임대하는 것. 자,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까지도 주택의 공급이란 말씀입니다. 실무 가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분양하는 것 말하는 거고 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임차인들을 모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주택법 38조는 이 사업계획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택법상 공급이란 주택법 38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설되고 주택이나 복리시설 같은 상가를 분양 임대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것을 2번에서 봐주셔야 돼요. 자, 주택에 공급을 하려면 사업주체가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 사업주체가 자,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을 또 따로 받으셔야 돼요. 공급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이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리시설은 신고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것들을 분양할 때는 신고하고 모집할 수 있고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또 공공주체가 총기본의 50%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는 일종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청이나 공기업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공공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바로 그냥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이 모델하우스 오픈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단 복리시설 같은 상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지을 때 건축허가로 빼주는 거 있었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시설인 상가를 동일한 건물에서 섞어서 지을 때 주상복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주상복합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는 주상복합도 주택법의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이거는 시군구청장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하셔야 돼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물을 짓는 주상복합도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입주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자, 분양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 법에요. 자, 어려운 조항이죠.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라는 땅에서 자, 공동주택 같은 걸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관련 교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는 거가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요약집 203페이지 보시면 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입니다. 모두 시행을 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민간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아니면 주거재생혁신지구, 아니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답니다. 지금처럼 4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격 제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지역 하나 더 보시면 주거재생혁신지구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는 게 지정되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격 공시 같은 것들에 대한 가격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이거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공급 파트를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이론 내용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 쪽도 주택법 내용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71번. 주택의 공급 파트에서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이게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뭐냐면 청약통장 가입하지 않고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증서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양도 양소하거나 중간에 알선하거나 알선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데 일반 청약통장이 아니고 청약통장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의 지위,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토지공사나 등록사업자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같은 통장 자체, 그 다음에 무허건물 확인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확인서가 있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없이도. 그런 거를 불법으로 양도 양소하거나 아니면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라는 게 이게 지역 직장조합원입니다.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양도 양소하시면 안 돼요. 증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 상환사채를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일이 상속받는 것은 이거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저당 같은 것들은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도 안 됩니다. 광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인터넷 광고로 사고팔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도 안 되는 거고 증여 같은 거. 자, 증여라든가 뭐 매매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금지 요약집 206페이지 보시고 또 관련 교재들 갖고 계시면 주택의 공급 파트를 찾아보시면 자, 주택조합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런 거 양도 양수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 양수에 증여까지 포함됩니다.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무허건물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확인서라든가 이주대책자 확인서 같은 거를 갖고 계시면 양도 양수하시면 걸립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상속이나 저당은 걸리지 않는다. 이런 증서의 상속,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 같은 거를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는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금지 같은 관련 규정들을 보시고 자, 72번. 자,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29가지 용도 분류가 있었죠. 토지는 용도 지역이고 건축물은 용도입니다.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 이런 거. 근데 우리 3번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일종 근생이 아닌 것. 자, 우리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음식점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이기 때문에
휴경 시점이 400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2종 근생으로 보고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의 소매점. 소매점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가 1종이니까 이건 400제곱미터 소매점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에 들어가므로 1종 맞습니다. 우리 변전소 같은 경우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다 1종 근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도 1000제곱미터 미만. 자, 새로 생긴 거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다 1종 근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매점, 변전소, 지역자치센터 같은 거,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같은 것들 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입니다. 자,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자, 1종 근생들 휴경 시점이면 3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1종 근생이고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으로 분류가 되므로 400제곱미터는 2종 근생으로 봐야 됩니다. 자, 70번 정답은 1번이고, 자, 73번.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 자, 우리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형태의 구조물이죠. 뭐 광고판 같은 거, 광고탑, 광고판으로 읽어야 되겠죠. 오타가 좀 났네요. 자, 기념탑, 장식탑 이런 것들, 고가수조, 기계식 주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붕이 없는 형태의 공작물인데, 우리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자, 높이가 4m가 넘어가야 되니까 3m짜리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답니다. 자, 기념탑, 장식탑, 첨탑도 4m가 넘어가야 됩니다. 광고, 기념탑, 장식탑, 첨탑은 이거는 다 4m가 넘어가야지만 축조신고니까 이거 맞네요. 5m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우실 때 광고가 물건 사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광고는 4m가 넘어야 된다. 광고가 물건 사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숫자를 4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장기는 모두 다 4m가 넘어가면 돼요. 자, 우리 고가수조는 8m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7m면 공작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수조는 8m가 넘어야 되는 거고, 자, 기계식 주장은 8m 이하일 때이기 때문에 9m짜리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고가수조는 8m가 넘어가는 고가수조가 신고 대상이니까 7m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을 때는 8m 이하일 때입니다. 8m 이하이므로 9m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8m 이하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 장기 이런 것들은 4m가 넘어갈 때, 고가수조는 8m가 넘어갈 때 신고 대상이 된다. 기계식 주차장은 특이하게 8m 이하일 때입니다. 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m짜리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6m 넘는 거는 굴뚝이래나 골편습장 철탑, 통신형 철탑 같은 것도 있었죠. 그 공작물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4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는 자는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는 자, 구청장이 원래 허가권자인데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이 10만 이상 대형 건물 같은 걸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안 맡기고 특광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자, 근데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자, 21층 이상 대형 건물이거나 연면적 합이 10만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계 재축 행위는 자, 소규모 증계 재축이니까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시군구청장한테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건축 신고 대상 건물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자, 일반 민간인들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공용건축물인 과청 같은 걸 지을 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대선 같은 거 할 때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 지을 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지을 때는 허가고, 재해복구나 흥행, 전람, 공사용이란 말이 나오면 공작물 축조 신고로 자, 가설 건축물 신고로 짓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가설 건축물이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지을 때는 허가. 자, 가설건축물이 재해복구나 공사용 가설건물, 흥행, 전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짓는 거니까 자, 신고라는 표현이 도시계획설 예정지 가설건물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거 허가라고 하셔야 돼요. 가설건축물을 허가받고 짓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자, 5번으로 정답을 하시고 75번 문제. 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너비가 4m 이상인 법으로 정해진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죠. 그리고 예정도로, 앞으로 도로가 생길 땅인 예정도로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4m 이상의 너비가 나온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자, 1번이 답이네요. 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좀 바뀌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으로 바뀌고 10m 이상 35m 미만일, 자, 35m 미만일 때는 그때는 3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지금 지문처럼 35m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도로 너비가 6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 기준 너비가 바뀌죠. 자, 건축법상 도로 기준 너비는 4m 이상이 원칙인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으로 나오면 도로 폭이 2m 이상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으로 바뀌고 이렇게 35m 이상으로 도로 길이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길면 6m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데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대요. 그럼 이건 보행만 되는 구간입니다. 자,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보행만 되는 구간이면 도로 너비가 3m 이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이렇게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차량이 안 다니니까 보행만 되는 구간이므로 그때는 그 구간 도로는 3m 이상만 나와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이죠.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대지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도로에 2m 이상 폭으로 접해야 됩니다. 다만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공장, 축사 같은 건 제외하고 자,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2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자, 4번 질문의 예외입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이 도로는 폭이 4m 이상을 말하는 거죠. 4m 이상 폭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이상은 돼야 되는데 2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으로 접해야 됩니다. 자, 2m가 4m로 바꿔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지와 도로와 관계가 강화됐으므로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자, 76번 건축법상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자, 기둥이나 보가 나무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자, 건축 허가 받을 때 설계도도 내고 자, 2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서류를 별도로 내야 되죠. 요거 1번 지문 자체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관련 요약식 157페이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관련 책 중에서 그 건축법에서 구조 파트를 찾아보시면 설계할 때 설계도를 내고 추가적으로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건물 층이 2층 이상도 있죠. 층 2층 이상 자,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부터 내는 거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층수가 6층 이상 건물에 설계할 때는 기술사한테 협력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비용이 들더라도 기술사한테 협력까지 받아야 되는 건물 6층 이상 건물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설계할 때 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사 협력 받는 건물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되는 건물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잡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써야 된다. 맞습니다.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로 해서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거실에는 창문, 이 채광을 위한 창문, 환기를 위한 창문을 뚫어야 되는데, 자, 채광을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내야 되고, 환기를 위한 창문은 이 거실 쪽, 이 채광보다 좀 작게 20분의 1 이상으로 창문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뀌었죠? 20분의 1하고 10분의 1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채광창이 더 커야 됩니다. 환기창보다. 그래서 이게 채광창은 해당 거실의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내야 되고, 환기창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크기로 창문 크기를 내야 됩니다. 자, 건축물에 반자를 설치했을 때, 반자가 이제 건물 실내 천정 마감재인데, 이 반자를 설치했을 때는 2.1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단 공장 창고는 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반자 설치했을 때는 2.1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런 것들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고, 자, 17번. 자, 시장문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자, 시장문수가 허가권자인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 자, 21층 이상 건물에서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자, 연면적이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도 이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21층 이상 연면적이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 사전 승인이 50일 정도 기간 이내에 답변이 오겠죠. 자, 1번, 2번 다 사전 승인 대상으로 맞습니다. 자, 3번. 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으로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로서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자, 이거 좀 어려운 조항이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는데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간단합니다.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이런 조건에 맞으면 시장문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올려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도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면, 이렇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면 3층 이상으로 걸리든지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 걸려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3층 이상의 공동,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아니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 일반 음식,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이렇게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둘 중에 하나가 맞아서 이런 5가지 건물에 해당되면 이것도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인데 층이 2층이다. 연면적이 800제곱미터짜리 숙박시설 그러면 이거는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락 숙박이나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업무가 3층 이상이든지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맞았을 때 사전 승인 받는 건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자, 앞에 문제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 같은 걸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층하고 면적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거환경 보호 같은 걸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층이나 면적 없이 위락 숙박시설 모두, 이 2가지 건물 모두가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건물 높이가 30m를 초과하는 건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물이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아니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은 여기 1, 2, 3, 4번이 대표적입니다. 1, 2, 3, 4번을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건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이 사전 승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법에서. 사전 승인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런 내용들도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78번에 다음 같은 조건하에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자, 용적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을 먼저 구사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자,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층은 무조건 뺍니다. 지하층. 지하 1, 2층, 뭐 상가 주차장 이거 500씩은 다 빼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1000이고 지하층 빼고 지상 1층도 부속 용도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번 빼시고 리음에서도 주차장 면적을 빼고 나머지 1층에 여기 300제곱미터는 일종은생이라는 상가. 자, 2, 3층이 500제곱미터 업무니까
지상 2층, 지상 3층, 여기 각각 500씩이니까 1000제곱미터고, 여기 지상 1층에 요 300제곱미터가 용적률 여기 분자에 잡히죠. 연면적에. 그래서 여기 1300이 되고 대지가 1000이기 때문에 130%가 됩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빼고, 자, 용적률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인데 연면적 계산할 때 분자에서 지하층은 모두 뺀다. 지상에 주차장 공간도 뺀다. 그럼 나머지 면적으로만 계산해서 연면적을 구해보니까 1300이고 분모 대지 면적은 100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가지고 130%가 나오겠죠. 자, 농지법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사를 내가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 증명을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시, 구, 읍면장이죠. 시장, 문수, 구청장이 아니라 군수 아래 읍면장으로 내려가서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자격 증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자기가 농업경영을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이 본업입니다. 자기가 농업경영을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이 경영계획서라는 걸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심사에서 4일 정도 이내 자격증명이 발급이 되는 거죠. 자, 자격증명 발급되는데 4일 걸립니다. 자, 본업으로 농업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본업이 아닌 형태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경영계획서 안 내고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농업경영 본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격증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경영계획서에는 취득하는 면적과 노동력,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을 적어서 서류 심사를 받는 거죠. 취득하는 면적이 클수록 노동력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 많아야 된다. 자, 그런데 경영계획서에는 농지 거래 가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취득하는 면적, 노동력,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같은 건 들어가지만 농지 거래 가격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계획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업으로 농업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격증명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를 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4일 걸립니다. 나오는데 경영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냐?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번, 3번 틀렸고 2번은 맞죠?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입니다. 다만 주말 체험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상속은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미로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경영계획서는 안 쓰죠. 안 쓰면 이틀, 2일이면 자격증명이 나옵니다. 자, 주말 체험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명 신청을 하긴 하는데 경영계획서를 포함시키지 않고 신청을 해서 2일 안에 발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상속은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습니다. 주말 체험은 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읍면가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을 아까 우리 보시면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80번.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자, 농업인은 1년에 자, 거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면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80일만 종사하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자, 농지를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가금류 같은 우리 조류를 키워서 농사하는 사람은 1000수 이상, 자, 1000마리 이상만 기르면 되기 때문에 자, 1500수면 농업인이 맞죠. 3번이 맞습니다. 자,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은 자, 12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연간 100만원밖에 안 되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120만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해서 경작하는 사람은 330제곱미터 이상 온실이 돼야 됩니다. 330 이상 온실을 설치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니까 300제곱미터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자, 90일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사람, 가금류 1000수 이상, 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자, 연간 120만원 이상 온실을 설치해서 경작하는 면적이 330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일까지 건강 주의하시고 모의고사 계속 올릴 테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실력을 테스트하시고 틀린 문제는 꼭 나중에 우리 다이소 가서 스티커 사셔가지고 동그란 스티커 빨간색 분홍색 사셔서 틀린 문제는 꼭 이렇게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답 같은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오답노트 정리할 때 틀린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그런 약속을 잘 지키셔야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3회차 모의고사 올라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